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월 15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많이 썰렁해졌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 부담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자, 금년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 상태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그 자체. 또 최근 들어서 현재 일반 개인들은 열심히 초대규모로 순매수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 또 대거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구조의 변화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강력한 매수파를 갖고 있는 일반 개인들, 저는 그들을 최근 들어 동학주주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슈퍼 파워에 의해서 용케도 별달리 조정받지 않고 횡보 조정을 받을 수 있거나 잘하면 또 간밤에 미국 관련 두 가지 큰 호재가 있었죠. 한 가지는 부양책이고요. 부양책. 또 한 가지는 현재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 등에 의해서 조정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약간 기대를 좀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런 기대나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어, 지수가 제법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약 1.6%, 코스닥도 비슷하게 비교적 큰 폭으로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 전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그런 분위기가 불거지고 있죠.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과 함께 혹시 긴축, 여기서의 긴축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쪽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틀어서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약간 증폭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바람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장중 강세를 잊지 못하고 오히려 끝에 가서 음전환됐죠. 전강 후약이 나왔고요. 자, 우리 증시도 가뜩이나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부담이 되는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우리 증시도 지수가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이런 식으로 조정다운 조정에 나온다 했을 때 이것이 한 번이면 모르되 조금 더 연장이 되고 또 깊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팔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다른 종목으로도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설사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깊어진다 하더라도 대세상 상승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적당한 때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해둬야 된다.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미국 일각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 있을 수 있는 긴축, 현재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양쪽 완화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식의 어떤 긴축 가능성, 이것과 관련돼서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것인지, 현재 그 악재가 큰지 작은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어제 갤럭시 S21, 갤럭시 S10이 언팩, 즉 공개가 됐죠. 여기에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게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갤럭시 S10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10의 최대 수혜 대상이 되는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그제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중복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추가로 더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기가 아닌 LG전자를 하자.
라고 했던 거. LG전자 오늘 빠지고 있어요. 적당한 저점에서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까지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수혜주를 대형주 말고 스몰캡, 작은 종목에서 찾아보자는 건데, 이미 반도체의 작은 종목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들 종목은 그 전에 최초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PSK, 그리고 최근에 집중해서 말씀드린 종목 두 종목, 테스나하고 동진세미캠이었던 건데요. 그건 반도체 관련주란 말이죠. 반도체 관련주 말고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특히 갤럭시 S10이 왕 수혜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MC넥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기회는 없었죠. MC넥스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먼저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스스로 갖고 있는 종목과 관련해서 시장 전략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010-2420-0553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의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뭡니까? 바이든은 부양책이 먹히지 않았죠. 1조 9천억 달러. 이 정도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막대한 규모인데요. 워낙에 초대 규모의 부양책을 많이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획기적인 어떠한 모멘텀 작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만 미국 시장 반응은 그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금리 인상 및 양적 완화, 매달 지금 국채 및 MBS, 주택 저당 증권을 매수하고 있죠. 1200억 달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는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너무 시기가 빠르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상당 기간 안 하겠다. 분명히 그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금리 인상 얘기 또는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론됐다는 것이 약간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인플레 얘기도 했어요. 기대 인플레가 2%인데 지금 현재 8월 달에 작년 8월이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죠. 따라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2% 훨씬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동안 여태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한데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시장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어쨌든 단초는 그거 말고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1.13%로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0.04%. 이건 4 베이스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0.04%포인트만큼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 조금 올라간 곳을 갖고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화들짝 이렇게 놀라는 식으로 해서 특히 막판에 밀렸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금리 동결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밤 미국채 조정받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현재 금리 인상 문제나 또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거론됐다는 그 자체에 좀 신경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 부양책이나 또는 기조 유지라고 하는 것은 큰 호재입니다. 그 큰 호재는 먹히지 않았고 작은 악재, 일상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뭐 변종 코로나 이런 문제, 또 현재 그 고용 문제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에서 보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현재 미국 증시도 또 그 연동되어 있는 한국 증시도 그동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조정이 좀 길어지거나 뭐 그런 사이에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자, 이 점과 관련돼서 또 옆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그런 그 사람들도 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라가르드, 그전 IMF 총재고요. 지금은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현재 비트코인을 거론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형편없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거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루비니 교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 사람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아니 날짜까지 정해놓고 1월 15일 날 비트코인이 대폭락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거의 그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은 다소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것만큼은 급등한 것만큼은 뭔가 불안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 등이 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일단 결론서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주 길고 아주 깊지는 않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1차 조정선은 종합지수 기본적으로 3천 정도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게 깨진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2,800 정도면 너끈히 아주 훌륭하게 잘 조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정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까지를 다 감안해서도 지금부터도 S&P 500 기준 현재 그 지수가 연말까지 12.9%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것에서 그 한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파월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제롬 파월. 이 사람은 미국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는 미 연준 이사였습니다. 이사의 임기 14년입니다. 14년. 그것도 중요해요. 14년 동안 임기가 있었다가 임기 내내 계속 비둘기파적 입장을 계속 취했던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의장에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은 출구 전략,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또는 현재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틀어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출구 전략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시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2004년도에서 한 6월달에서 2006년도 6월달까지 총 25개월 동안 17차례 연속 매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0.25%포인트씩 계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당시 1.0% 있었던 미국 기준금리가 그 2년 사이에 5.25% 수준으로까지 거의 5배나 올라갔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미국 경제가, 특히 미국 증시가 사단이 났죠. 그 이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아주 가파르게 인상한 것이 단초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었고요. 그랬다가 2015년도 그 당시 금융위기 겪은 후에 제진 옐런, 버냉키 다음 제진 옐런, 지금 현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재임하고 있었을 때 2015년도 12월 달 그때 양적 완화도 끝내고요.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닛 옐런이 의장으로 있었을 때 이사를 있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닛 옐런은 금리를 인상하자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한 그 위원이었었고요. 당시 이사에 있었던 제롬 파월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것, 급격한 출구 전략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걸 잠깐 차트로 한번 구경을 좀 해보시도록 하죠. 차트를 잠깐 구경하시면 그 당시 2015년도 사실은 이 금리 인상은 2015년도 12월 달에 했는데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증시는 그 전부터 반응을 했습니다. 2015년도 현재 동그라미 만들어 놓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때입니다. 2015년도 7월 달부터 조정을 받고 그것이 2016년도 2월 달, 3월 달까지 조정이 지속되는 거의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겪었고요. 그 당시 조정폭이 고점 대비 거의 20%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2%, 23% 정도. 5,000포인트, 5,200, 300 정도에서 4,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급락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을 걸쳐서 20몇 퍼센트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조금 받은 것을 놓고서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연준의 입장, 스탠스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의 제롬 파월 이사였다는 것이죠. 그 제롬 파월이 그 당시에 경험을 살려서 그 당시에 너무 빠른 속도로 출고 전략을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그 센스,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금리 인상 내지 또는 양쪽 완화 축소는 말은 약간의 시장에 약간 인위적으로 조정을 유도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자극을 줬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의중에는 당장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적어도 향후 2년 내 2023년도까지는 절대로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양적 완화 양적 뭡니까 그 자산 매입 규모 매달 1,200달러 매수하는 거 있습니다. 이 규모 양쪽 완화의 규모는 약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약간 줄이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서 약간의 시장에 뭐랄까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매도는 대부분 비차익 쪽의 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비차익 쪽의 매도. 오늘도 또 비차익 쪽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최근 3개월이에요. 최근 3개월 동안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밑에 있는 파란 막대가 매도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선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단방향의 현물 매도입니다.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물 지수 대비 현물이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물 지수 대비입니다. 선물 지수 대비 현물이 좀 고평가되어 있으니 선물은 그대로 놔두고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매도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계적인 매도인 것이죠. 그것이 비차익입니다. 차익 같은 경우는 선물과 같이 이제 동시에 매매를 하는데 비차익 같은 경우 한쪽만 매도를 하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쪽만 매도를 한다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는 이거는 어떤 기조성의 매도도 아니고 또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긴축이나 이런 거 관련된 매도 또한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관 매도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금융투자나 투신이나 연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매도라는 관점에서 이 매도는 규모가 크긴 크더라도 추세적인 또 펀더멘탈과 관련된 매도는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180도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이 있는 매도라는 점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은 아주 깊지 않고 그 기간도 아주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종합지수는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종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지수인데요. 제가 그런 수평선이 지금 21선이 있는 21선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점입니다. 21선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시죠? 대략 한 3,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에서 1차 조정 바닥권 형성될 것으로 웬만하면 거기서 바닥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2,800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제 1차 지지선, 제 2차 지지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그 지점에서 뭔가 외국인 또는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타이밍을 그때 잡으시면 되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 각오하고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갤럭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갤럭시 S21, 갤럭시 S21의 언팩 공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양 같은 것은 이제 그 보도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 AP, 그 AP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에 두뇌하는 반도체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칩 유닛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게 엑시노스 2100 최신 제품이죠. 이게 탑재됐다는 건데 단독 탑재가 아니고요.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같이 교차하면서 어떤 거는 탑재되고 어떤 것은 스냅드래곤 이런 식으로 탑재된다는 것이죠. 시험 삼아서 아마 탑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카메라와 관련된 기능들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MTNX를 이제 보자고 했던 것인데요. 자, 화소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1억 800만 화소. 줌 기능도 현재 지금 아날로그 줌, 또 디지털 줌 기능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감도 조절, 또 잔상 제거 기능도 많이 자동 초점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것보다도 아이소셀 HM3라고 하는 아이소셀 HM3 이게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게 적용이 됐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3기종이 발표가 되는데 그중에 최고 기종인 갤럭시 S21 울트라 이게 옛날에 갤럭시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는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1 울트라에 S펜이 장착이 된다는 건데 갤럭시 노트가 단종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쪽으로 S펜 기능을 울트라 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게 약간 의외인데 이, 이 제품, 이 신상품의 연간 출하 예상량을 약 3천만 대 정도 본다는 건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전작 갤럭시 S22죠. 갤럭시 S10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20% 정도 늘었는데 그러나 평년작 갤럭시 S9, 그전 갤럭시 S8, 9, 10 이런 것에 비해서는 많이 그 축소된 평균적으로 한 3,600만 대 내지 4천만 대 정도 생산하거나 판매되는 것인데 거기에 약 한 20% 정도 모자른 3천만 대 정도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제품, 이 신상품은 주력 신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응수타진, 맛보기용으로 내놓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기능상으로 또 현재 거기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뭡니까?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가격도 공격적으로 비교적 낮은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99만 원 책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전에 뭐 120만 원 이렇게 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빠른 시점. 원래는 2월 달에 공개, 3월 달에 판매를 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좀 빨리 공개하고 출시한다는 것이죠. 화이가 좀 공백 상태에 있기에 화이 공백, 그 화이 공백 때 그 공백을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빠르게 가격도 낮춰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플래그십 제품이 아닌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것은 주력입니다. 주력 아이템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조 또는 시장을 그 맛을 보기 위한 맛보기용 제품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건데 그래도 자체 개발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지노스 2100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 새롭게 개발된 아이소셀 HM3라고 있어요. 이것이 또 채택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특히 AP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엑시노스 2100이 바로 그거죠. 지금 시장 점유율이 AP 부분에서 3위로 밀려 있다는 거, 한때는 세계 2위였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1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대만은 미디어텍이나 퀄컴에 비해서 거의 뭐 절반도 안 되죠.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엑시노스 2100을 통해서 그 작년에 엑시노스 980의 실패를 딛고서 맹렬하게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번 제품에 탑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화소수도 상당히 많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1위인 소니는 시장 점유율이 56%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17% 정도밖에 되질 않죠.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소니를 추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될 정도로 그 사양이 높은 또 기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이미지 센서가 이번에 채택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제품을 통해서 소니를 추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센서는 현재 지금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동차 전체 반도체, 그것을 엑시노스 오토라고 하면 이미 제품화 되어 있는 상태이죠. BMW나 일부 아우디에 이미 채택돼서 장착되는 상품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까지 가 있거든요. 더 나간다 했을 때는 이미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말 그대로 춘추 전국지대, 부흥칼국지대입니다. 물론 1위는 네덜란드의 NXP죠. 그리고 그 NXP는 잘하면 삼성전자가 M&A 할 가능성도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NXP가 1위를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조금씩 나눠 갖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쪽은 아주 큰 시장입니다. 현재 있는 AP라고 하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쪽 가장 큰 시장이 바로 AP 시장이거든요. AP 시장이 거의 3배 내지 5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삼성전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고요. 그 외에 아모텍, 와이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자화전자, 옵트론텍, MT넥스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 오늘은 MT넥스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MT넥스 차트를 보고 차트가 좋아요. 그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 뭐 자화전자는 이런 거 잘 가지만 옵트론텍도 잘 가고요. 하지만 그때요 스몰캡 종목을 한 종목 정도로 선택하시면 MCDX를 매수하시면 된다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이 종목 MCDX입니다. 자, MCDX는 주업이 카메라 모듈인데요. 무선 충전기도 갖고 있으면 대부분 다 카메라 모듈에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듈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메라 부분, 스마트폰 부분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것이 자동차용. 자동차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전장용 부품까지 좀 있어서 그 정도 기대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카메라 부분에서 매출의 90%가 일어나고요. 나머지 전장 쪽에서 8 내지 10%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매출 규모로 봤을 때 현재 카메라 모듈과 전장의 비중은 9 정도로 압도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죠. 주 거래처가 재밌어요. 하나는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전장 쪽은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재 납품처가 막강하죠. 두 업체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두 업체를 현재 주 거래처를 삼고 있다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고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작년
2020년도, 2019년까지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작년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작년 1분기, 특히 2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거의 똔똔이 되는 정도 수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부터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조금 회복이 되는데 하지만 2019년도 재작년 대비로는 상당히 처지는 43% 정도 영업이익이 격감을 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MC넥스가 그동안 잘 나가다가 거의 1년 넘게 2020년 내내 박스권을 벗지 못했던 원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내용을 자, 일단 2021년도 금년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회복이 되면서 재작년 정도의 실적, 영업이 1,1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를 너끈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전장용 현재 매출도 가파르게 늘고 수익성도 좋아져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데 거의 30% 훨씬 넘게 크게 개선돼서 1,5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전장용 부품이 중요한데 카메라 모듈도 있지만 DCU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제어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씀드렸었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DCU, 통합 제어 시스템을 직접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장용 부품이 빠른 속도로 연간 성장률로 봤을 때는 거의 2년에 2배 정도 올라가는 수준, 최소한 40% 내지 많게는 한 50 내지 60% 정도 급성장할 소지가 있는 분야, 이거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하는 점에서 MCDX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또 현대차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금년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EPS, 주당 순이익이 약 5,200원 정도가 나와요. 전 주가가 현재 5만 원대거든요. PE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웬만한 전기차, 웬만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성장주들의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PER이 뭐 20배는 약하고 30배, 뭐 30배, 심지어 100배짜리도 있는데 반해서 이 업체는 분명한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게 부담된다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비싸지 않은 근데 그런 상태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봐도 지금 이 상태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보고 말이죠. 다만 이 종목은 어디까지나 스몰 캡입니다. 우리 주 종목은 삼성전자 및 그 주위를 둘러싼 1+4에 해당되는 종목이 주종이고요. 그 주종 종목에 살을 붙이는 정도의 부수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준 내에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은 최대 10%, 적당하게는 한 5 내지 7% 정도,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뭐 10% 내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최대 15% 이상 가져가지는 마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